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도대체 우리 개발도상국 뉴기니에 있는 얄리로부터 이제 질문받았었던 거죠. 우리와 같이 개발도상국인 나라하고 당신네처럼 선진국인 나라하고 왜 도대체 이렇게 발달의 차이가 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그 질문에 이제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소를 갖다가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쭉 연구한 결과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물화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식물들 이런 것들이 우연히 많이 존재를 했었고 그것들이 작물화하는 데 성공을 했었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였었고요. 두 번째가 뭐였었냐면은 바로 포유류 중에서 가축화하기 위한 그런 포유류들이 분명히 대륙 간의 차이가 있었고 지역적인 차이가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포유류의 경우에 가축화하는 과정에서 또 포유류가 가지고 온 또 그 포유류들이 원래 함께 지녔었던 그 세균들이 가축을 사육하는 그런 인간들을 갖다가 다시 감염을 시키고 그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거기에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 이제 거치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작물 그리고 이렇게 가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수렵 채집으로부터 농경 생활에 정착을 하게 되고 농경 생활을 정착하는 과정에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또 어떤 그 정착을 하면서 생산한 농산물들은 저장을 하면서 잉여 생산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모두가 다 농업에 종사할 필요가 없이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단을 갖다가 관리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도 해야 되고 또 행정적인 행위도 해야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소통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물물교환이라든가 이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요소들도 이제 싹트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갖다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하게 되어 왔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세 번째 요인으로는 뭐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러한 작물의 문제 또 가축화의 문제 이런 것과 더불어서 대륙의 지리적인 요건으로서 특히 요 초승달처럼 생긴 요 지역들 요게 바로 어디냐면은 아시아로 치면은 서아시아 즉 아시아 전역을 갖다 이어주는 그런 관문이라고 하는 서아시아 지역과 또 유럽의 관문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 여기는 이제 비옥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었다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여기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그런 토양을 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그 작물을 갖다가 재배하기에 적합하고 가축을 사육하기에 적합한 그런 자연 조건을 갖다 이제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지역 내에서는 온도의 차이라든가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이제 산도 적당하게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대와 저지대 온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또 평야도 또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농작물의 어떤 전파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러한 요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한 것처럼 지형의 변동이라든가 고도의 변화 그리고 동식물종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가축화 이런 그런 요건들을 갖다 두루두루 갖췄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대륙의 지리적인 요건은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저 초승달 지역 여기는 좌우로 그쵸? 좌우로 거의 비슷한 자 위도가 비슷하다는 건 뭐예요? 온도가 거의 기온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날씨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이 거의 비슷한 작물을 갖다 재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라시아의 경우, 유럽과 아시아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위도를 가지고 쭉 전파 속도가 빠르게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아프리카라든가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는 그 축이 가로축이 아니라 세로축으로 주로 어떤 전파가 되는 그런 특성들을 갖다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북아메리카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저 왼쪽에
이 태평양 연안은 다 산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사람이 이동을 하고 또 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해서는 남북축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다면은, 자, 기온이 달라지고, 그쵸? 남북축의 위도 차이에 의해서는 기온이 달라지면은 작물이 적응해 가면서 또 좋은 작물,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고 전파가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반해서 이 유라시아 대륙의 경우에는 이렇게 좌우축으로, 즉 동서축으로 이렇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제 고대에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식량 생산의 전파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유라시아 대륙은 1년에 평균 1.1km에서 굉장히 빠른 경우에는 한 5.2km 정도까지 1년에 그 정도로 전파가 쫙 되나간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아프리카라든가 아메리카 대륙의 경우 1년에 잘해봐야 0.3km, 즉 한 300-400m 정도밖에 진전을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유라시아 대륙은 그런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빨랐었던 데 반해서 남부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전파 속도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단점들을 갖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바로 이러한 것들은 지리적 요인에 결국은 지리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식물의 작물화 그리고 동물의 가축화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고 차이를 대륙 간의 차이 또 어떤 지리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특히 그거는 유럽의 식민지 확장 시기인 1500년경에 여기에는 대륙의 차이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농업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과 더불어서 폭발적으로 인구 증가 그리고 잉여온 생산물 또 가축의 사육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 정치적인 조직 이런 것들의 차이를 갖다 가져오게 됐고 그런 기술적인 요인들의 차이를 갖다 분명하게 대륙 간 또는 지리적인 이런 차이를 갖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종합적으로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이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어떤 요인들이 시초가 됐었냐면은 가축의 사육 환경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달랐었다는 거지. 대륙 간 지리적인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다수의 적합한 야생종이 그 대륙에, 그 환경에, 그 지리적인 요건에 갖추고 있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분명히 나타났었고요. 또 식량 재배 환경에 있어서는 동서축이라고 하는 유라시아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전파가 될 수 있었고 또 각종 작물의 어떤 전파 용이성에 의해서 쉽게 농경 생활에 이제 적응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 그렇죠?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지리 환경적인 차이로 가축의 사육 환경, 식량 재배 환경으로 이제 결정적으로 나타나게 됐었다는 거죠. 그러한 궁극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다수의 작물화된 식물종 그리고 또 가축화된 동물종 이러한 결과를 갖다 초래를 했고 여기서부터 결국은 농경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집중화되고 하면서 식량의 생산 또 그에 따른 저장 그리고 남은 그 식량을 가지고 어떤 다른 집단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 이런 것들도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됐고 또 그에 따른 인구 증가 그리고 어떤 그 집단의 조밀화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계층화되고 정주형 사회로 발달을 하게 돼서 결국은 하나의 축으로서는 정치 조직과 문자 발명 또 문화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기술 발달을 갖다가 가져오면서 이 기술을 통해서 총기가 그렇죠? 예, 우리가 구석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동기, 철기로 이어지는 이 총기나 칼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원양이라든가 항해용 선박도 만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기술 발달을 갖다 이루게 되고 또 한 축으로 다수의 적합한 야생종이었었던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쓰여져 왔었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커다란 요소가 됐고 한편으로는 작물화된 그러한
식물종과 더불어서 가축화된 동물종으로부터 파생이 됐었던 세균의 노출, 이런 것들에 적응해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었다는 거예요. 특히 유라시아 대륙들, 유럽이라든가 아시아든가.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또 문명적인 발달을 갖다 이루게 됐고, 이러한 요소들이, 말씀드렸던 이러한 요소들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대륙 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내게 된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아주 그 표면적으로 실제 사례로 나타나게 된 것이 뭐냐면은, 우리 항해 시대를 거쳐가지고 유럽에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하게 되고 남아메리카 대륙을 갖다 정복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아주 극명하게 현실화됐었다는 거예요. 한번 영상을 보실게요. 조금 깁니다. (1532년 11월 16일) 아침, 아타우알파는 카마르카 시내에서 스페인인들을 만나는 데 동의하고 측근들을 먼저 내려보냈다. 이때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다. 자신의 군인들이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다. 잉카의 참석자들은 뮤지션과 댄서들이었습니다. 군인들도 있었지만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지요. 왜 아타우알파는 군인들의 무장을 해제시켰던 것일까요? 그건 전쟁이 아니라 축제를 벌일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일명 신이라는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축하연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아타우알파는 일부 사람들이 스페인인들을 신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역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신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들을 물리치면 당연히 모두가 아타우알파를 따르게 되겠지요. 특히 이때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 물리치면 신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는 거였지요. 아타우알파와 그의 부하들이 카마르카로 들어가는 동안 스페인군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다. 5, 6천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뒤에 아타우알파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깃털과 황금, 은으로 장식한 멋진 가마를 타고 있었다. 우리들 상당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광장은 아타우알파의 국민들로 가득 차 있었고 스페인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아타우알파가 묻습니다. 그 개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의 측근 중 한 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위대한 황제 폐하를 두려워하며 도망갔습니다. 모두 이 대화 내용을 들었고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Me presento ante vosotros en nombre de la cristiandad. 그때 피사로가 아타우알파에게 사제를 보냈다. Enseñaros el camino de la verdad. 스페인 정복자들은 무력을 동원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원주민들을 개종시키는 노력을 해야 했다. Mi poder procede de mi Señor. Sus palabras están escritas en este libro. 아타우알파는 책을 본 적이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Imankay, manang imapasu keika. Manang rimas kaiki kei picanchu. ¿Cómo te atreves, indio perro? ¡Salgan españoles! ¡Destruyen a estos perros que no respetan las cosas de Dios! ¡Santiago, a ellos! 그 순간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속으로 갑자기 말들이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완전히 공황 상태가 돼버리죠. 그날의 카마르카를 상상해 보십시오. 잉카인들은 말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말들은 보통 말들이 아니라 사납고 크고 공격적인 스페인산 말들이었죠. 녀석들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스페인군들은 말 위에서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를 찌르고 베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잉카인들이 기병대를 상대하는 법만 알고 있었더라도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그 사이로 기병대가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베었죠. 비라코차라고 하는 잉카의 신이 있습니다. 태양과 번개의 신이죠. 잉카인들은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는 이 사람들을 비라코차 신의 화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때까지도 아타우알파는 계속 가마를 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스페인 정보군이 가마를 공격했어요. 그들은 가마꾼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쓰러지면 바로 다른 사람이 자리를 메웠죠. 비극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야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대체할 가마꾼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가마가 무너지고 피사로가 직접 아타우알파를 붙잡았다. 피사로의 작전이 성공한 것이었다. 아타우알파는 카마르카 왕궁에 관련된 임시방국에 갇혔다. 그는 처형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투에서만 살상한다고 말해주었다. 밖에는 수천 명의 잉카인들이 죽어 있었다. 잉카군의 남은 병력은 언덕으로 철수한 상태였다. 수적으로 엄청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말과 칼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스페인 정복자들에게는 자신들도 모르는 또 다른 무기가 있었다. 그들보다 앞서 공격을 개시했던 대량 살상 무기가 있었던 것이다. 현재도 영국 남부에 있는 호튼다운과 같은 생물연구센터에서는 전염병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곳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낸다. 16세기에는 백신도 없었고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방법도 없었다. 피사로가 카마르카에 도착하기 12년 전 스페인 선박 한 척이 멕시코로 향하고 있었다. 배 탄 일꾼 중 한 명에게 열병의 증후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가 바로 아메리카 본토에 치명적인 질병을 퍼뜨린 최초의 인물이다. 그 질병은 바로 천연두였다. 한 사람에게 잠복해 있던 천연두 바이러스는 불과 몇 주 만에 아메리카 원주민 수천 명에게 퍼져나갔다.
천연두 바이러스는 호흡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목이나 폐의 안쪽에 자리를 잡게 되지요. 2, 3일 정도가 지나면 전형적인 발진이 나타나고 몸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뾰루지 정도의 크기지만 점차 커다란 스포로 변합니다. 이런 스포는 손과 얼굴에서 시작되는데 결국 천연두 스포가 몸 전체를 뒤덮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 순간부터 전염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스포마다 천연두 바이러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스포가 터지는 순간 진물이 사방으로 날아가면서 엄청난 양의 바이러스를 살포하게 됩니다. 10일에서 12일 후에는 그의 친구들이 다시 10일에서 12일 후에는 그 친구들의 친구들이 알아눕게 되지요. 이런 추세로 천연두는 기하급수적으로 퍼집니다. 전염률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커지면서 결국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신세계에서 처음 발병한 천연두는 중앙아메리카 전역을 거쳐 잉카 제국까지 도달했다. 이 바이러스는 수많은 잉카인들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스페인인들이 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왜 세균은 그렇게 일방적이기만 했던 것일까? 스페인인들이 질병을 퍼뜨리는 동안 왜 원주민들은 스페인인들에게 병을 퍼뜨리지 못한 것일까? 이게 바로 피사로의 비밀 무기였죠. 돼지와 소, 양과 염소, 가축들입니다. 피사로는 양돈 농가 출신이었죠. 그는 이런 헛간에서 가축들과 친밀하게 접촉하며 자랐습니다. 가축들의 병원균을 호흡했고 우유를 통해 병원균을 마셨죠. 바로 이런 가축들의 병원균에서 인류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이 생겨났습니다. 독감은 돼지에게서 시작해 닭과 오리를 매개해 발달한 것이죠. 소에게서 후역이 생겨났고 가축에게서 천연두가 생겨났습니다. 인류에게 치명적인 이런 질병들은 우리가 가축들과 접촉해온 만년의 역사 속에서 생겨난 유산입니다. 중세시대 전염병이 유럽을 휩쓸며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전염병이 돌 때마다 유럽인들은 조금씩 더 강해졌다. 매번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유전적으로 바이러스를 더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만큼 생존율이 높았고 대를 이어 그 후손들에게까지 면역력이 전해지게 되었다. 이후 수세기에 걸쳐 유럽인들은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에 어느 정도의 면역력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잉카인들은 그렇지 못했다. 신세계의 사람들은 이전에 천연두와 같은 질병을 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연적인 면역력도 없었지요. 그래서 이 병이 발병하고 전염되기 시작하면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만 갔던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습니다. 사망자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지요. 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전에 천연두를 접하지 않았던 걸까요? 왜 그들은 자신들의 질병을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퍼뜨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메리카 가축들의 역사가 스페인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잉카에는 라마라는 가축이 있었지만 라마는 소나 양과는 달랐죠. 녀석들은 우유를 제공하지 않았고 대규모로 사육되지도 않았으며 사람들 옆에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마와 사람들은 병원균을 주고받을 기회가 없었죠.
다이아몬드의 이론에서는 가축의 보급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라마 이외의 대형 가축들은 모두 원산지가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였다. 북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단,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원산지인 가축은 없었다. 그 결과 최악의 전염병 또한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가 원산지였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스페인의 정복 과정에서 사망한 신세계 원주민들의 숫자를 둘러싸고 오래전부터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이 2천만 명이었으며 그중 대다수인 95% 정도가 구세계의 질병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 그대로 대륙 전체가 텅 비게 됐다는 것이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대륙 간의 차이에 의해서 지리적인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발달된 그런 이제 문명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페인군에 조금 전에 피사로 군대 같은 경우는 180명 정도가 갔다고 해요. 그때 잉카 제국의 그 아타후알파가 왕으로서 이끄는 잉카 제국의 병사라든가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거의 한 몇만 명 정도 수준. 조금 전에 나왔었지만 그런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압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요소로는 영상에도 나왔던 것처럼 세균들이라는 거예요. 이 스페인군이 가지고 온 또 그 이전부터 대륙에 전파했었던 세균에 의해서 거의 뭐 90% 이상, 아까 이야기로는 98% 뭐 이렇게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제 죽은 거죠. 이러면서 이제 정복이 됐었던 거고, 그러한 차이들이 결국은 지금까지 이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류의 운명을 가른 것은, 즉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이러한 간의 차이를 갖다 만들고 그러한 운명을 가르게 된 것은 어떤 민족의 능력이라든가 또 머리가 뛰어나고 이랬었던 것이 아니라 또 국가나 인종의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지리적인 요건 또 그 환경적인 요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연이 제공한 그러한 우연한 산물의 결과가 지금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차이 이런 것들을 가져온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답을 갖다 우리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이 책을 통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균세를 통해서 본 우리 인류 문명 발전의 동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공부를 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도 소개해드렸었던 유발 하라리 교수의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 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내용을 공부하면서 또 조금 더 지식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